듣다 보니까 인도는요, 옛날엔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일단 아까 영어로 하는 인디아라는 거는 페르시아인으로부터 이제 저 그리스로 전해져서 영어로 인디아가 된 거고, 인도 내에서는 마하바라타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바라타가 일종의 조국이에요. 그래서 바라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굴 시대에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이 있으면서 힌두스탄이라는 말도 사실 크게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왜냐면 거기 앞에 힌두스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희도 사실 헌법 1조에 보면 저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영어는 I'm Korean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영어로는 인디아, 지금도 사실 힌디어로는 바라트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보면 대한민국 여권 있고 패스포트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돼 있는 것처럼, 인도도 영어로는 리퍼블릭 오브 인디아인데 거기 힌디어로는 바라트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트 공화국이라고 쓰고 있어요. 두 개 다.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그러니까 아예 외국인들은 우리를 부를 때 are Korean 이렇게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몇 달 살고 이제 조금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에서 대표적으로 3대 메이저 국영 그 주유소가 있거든요. 국영 에너지 회사. 이름을 물어보면 인디아, 바라트, 힌두스탄이 들어간. 그래서 세 개 다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좀 해프닝이 있었냐면 2023년에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인디아라고 안 하고 영어로 BHARAT 바라트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하셨고, 초청장에도 프레지던트 오브 바라트 해가지고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쨌든 인디아는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쟤들이 불러주는 거잖아, 이런 거예요. 그 맞네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생각해보니까, 나도 Where are you from? I'm from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로 코리아 그렇게 안 불편한. 뭐 이제 사실 대체로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영어로 인디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실제로 그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왜 영어로 인디아가 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인더스 관과 관련이 있어서 사실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레오타입 한다든가 민족 비하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러시아 고려인 교포들을 까레이스키라고 말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까레이스키는 한국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한국의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근데 한국의가 다 영어로도 코리안이잖아요. 코리안. 한국 사람은 까리에스, 한국의는 까레이스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영어 거쳐 통역할 때 코리안이 그냥 까레이스키를 번역을 해서 그게 드라마 제목이 까레이스키가 돼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고려인하면 다 까레이스키라고 생각하지 까레이스키라는 말을 아예 몰라요. 한국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요즘에는 이게 하도 많이 쓰니까는 아예 고려인들도 저 까레이스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원래 그 국가에서 쓰는 언어랑 영어로 보통 보편적으로 불리는 국명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집트라고 안 해요? 이집트 안 해요? 이집트지만 이제 이집트 아라빅으로는 그냥 마스르죠. 이집트 사람들은 마스르라고 해요? 발음이 좀 다른 게 아니라. 마스르는 시내에서 쓰는 말이고 표준은 미스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발음으로는 마스르가 되고, 이제 진짜 표준 아랍어로는 미스르가 돼요. 미스르. 그렇구나. 똑같은 거예요. 한국이랑 코리아 똑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까먹었는데요, 방콕이, 우리는 방콕이라고 부르지만 굉장히 긴 다른 이름으로서 자기들끼리는 불러요. 영어로 부르는 이름과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은 다른 이름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흔하군요. 시리아도 우리가 시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북한은 수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수리아. 그게 원래 더 발음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자기 재밌는 사례가 생각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스테이트에서 왔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나 뭐 USA가 아니라 스테이트에서 왔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약간 오만 느낌이 들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미국 사람이면서? 그냥 자기들이 진짜 유일한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지 여권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야구하면서 이름이 월드 시리즈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희가 역사를 보다를 진행하다 보면 전 댓글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식민잔재이고 식민사관이고 제국주의의 잔재고 이걸 좀 구분을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명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아까 봄베이라든가 캘커타라든가 마드라스는 크게 인도 사회에서 이제 어려움 없이 바꾸는데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우리도 순우리말 지명으로 반드시 가야 되냐?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지명이 오래된 한자어 지명이 있으면 이제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오래된 것도 또 논란이. 그래서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게 이슬람 지명이 많거든요. 인도에 당연히. 이슬람 지명은 그래도 어쨌든 한 500년 됐는데, 어떤 특정한 도시라든가 특정한 지역은 그 이전에 이슬람 이전의 지명도 있었거든요. 이런 지명을 지금 바꾸는 데 있어서 인도에서는 좀 논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겐지스와 야무나 강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무굴 제국 시기에 알라하바드라고 알라가 들어가는 이제 지명이 됐어요. 한 500년 이상 그 도시로 통용이 되어 오다가 최근에 인도 정부에서는 이슬람 지명을 없애자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저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돼요. 언제부터가 우리의 역사 일부이고 언제부터를 청산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참 인도 사회에서는 복잡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을 식민 잔재라고 하고서 철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방향성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지금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철폐해야 될 뭐 일제의 잔재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그 흔적 전체가 아니라 그 흔적들 가운데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 군국주의적인 색채가 담긴 또 군국주의적인 실천이 습관화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서 뭐 철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이 남겼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계적으로 다 일제의 잔재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는 조금 문제의식은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소위 말해서 식민주의가 팽배해질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나라가 미개국을 우리가 문명화시킨다 하면서 니네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다 읽어줄게. 그러면서 서양이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문헌을 자기네들이 식으로 읽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니네 문헌을 보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없네. 그럼 니네들은 사랑이란 개념을 몰랐던 애들이네. 이러한 아주 극단주의들이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다고 해서 사랑을 안 했겠습니까? 다른 방식으로라도 했겠죠. 그런 위험성들을 그렇게 써 있으면은 또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잔재가 돼서 아,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다. 뭐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민족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좀 한 말 더 하자면은 저도 역시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한국은 상당히 많은 역사하시는 분들이 주변 국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관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판을 해야 될 그런 것을 다 무비판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저는 걸러낸다고 치더라도 무의식 중에 제가 그쪽의 것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요즘에 가끔씩 일본이나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이야기하면은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과연 이게 역사 고고학만 그랬을까?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관념이 노출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필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자체를 안 꺼내고 서로 숨기고 있다 보니까 아주 엉뚱한 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참 많다 생각이 들어요. 마침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인도 고고학계에서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고고학 유적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전곡. 전국민. 워낙 이제 중요하니까 구석기 고고학에서. 또 하나는 이제 고인돌. 세 번째가 뭐냐면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오늘 주제 중에 지금 현재 시민단체 청산 관련해서 이 사례가 인도 고고학계에 이제 꽤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안고 있는 거는 서구 열강의 어떤 이런 건물들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까도 연관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슬람 시대와 그 이전 시대에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야나라고 하는 인도의 이대 서사시에 들어가는 라마라고 하는 일종의 성군과 관련된 아요다야라는 인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슬람 시대에 한 라마 사원 위에 이제 힌두교 사원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게 1990년대에 모스크를 철거하는 사건으로 현재 인도의 지금 정치사가 한번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슬람 모스크를 철거했던 고고학자 그걸 주장했던 분들이 사례로 삼았던 게 조선 총독부 철거였어요. 사실 총독부는 경복궁 위에 일부러 보란 듯이 의도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시야를 막았잖아요. 의도성이 있었고 철저하게 일본을 위한 도시를 만들라 했었던 것이고 일부러 궁궐 위에 지었지 않습니까? 약간 그 풍수지리를 네. 이용한 어떤 뭐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여줬다라고 많이들 얘기했었죠.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독부는 그러니까 저는 뭐 주술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심리적인 어떤 그렇죠. 심리전 측면에서 의도성은 분명히 있었던 건축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정체성을 염두에 둔다면 철거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전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기계적인 식민잔재에 대한 평가는 좀 지양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그냥 이거는 무조건 안 돼 라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는 성장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상징적인 잔재의 정리는 필요하기도 하다. 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